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 운송론 제7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외양 전기선 운송에 대해서 약 4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외양 전기선 운송은 그 의와 전기선 운임 또 외양 전기선 운송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해운 동맹과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그 외양 전기선 운송의 의의와 운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외양 전기선 운송의 의의에서는 외양 전기선 운송의 개념과 특성 또 외양 전기 해운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선 운송이라는 것은 항로, 기항지, 발착 일시, 취항 척수 및 항해수가 미리 정해져 있는 해상 물건 운송 또는 해상 여객 운송을 얘기합니다. 해운법상으로는 해상 운송사업을 내항전기 여객 운송사업, 외항전기 여객 운송사업, 내항전기 화물 운송사업과 외항전기 화물 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선박의 운항 형태로 보면 해운시장은 부전기선 시장에서 전기선 시장으로 분화 발전해 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외항전기선 운송은 외항전기 여객 운송과 외항전기 화물 운송으로 구분이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항전기 여객 운송이라 하면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여객 운송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또 외항전기 화물 운송이라는 것은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정하여진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게 하여 일정한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 물건 운송을 얘기하게 됩니다. 다음은 전기선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선 운송 서비스의 수요는 화물의 단위당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화물의 취득 가격에서 차지하는 운임의 비중이 적어서 그 화물의 운임 부담력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상기를 읽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신속한 운송과 정확한 도착기를 가장 중요시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공급자 측면에서 보면 개별적 화물의 수요는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운송 단위가 작지만 수요 발생의 장소 및 시간이 일정하여 안정적이고 계속적이기 때문에 특정 항로에서의 규칙적인 반복 항해가 가능합니다. 운항하는 항로 및 시간을 미리 특정하여 공표하고 그에 따라 전기선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박을 전기선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서비스가 공급되고 수요되는 시장을 전기선 시장이라고 합니다. 전기선 시장의 운송 수요는 완제품, 반제품, 생선, 식료품, 기타 고가의 상품 등이 그 대상인데요. 도착지에서 판매될 수 있는 상품성을 가진 화물이나 기타 긴급히 운송되어야 할 화물, 운송 수요의 단위가 작아서 부전기선 운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화물 등으로 구성된다고 보겠습니다. 전기선 시장에서 초래하는 개별 수요의 단위 역시 무역거래의 단위를 그대로 반영하여 대단히 작은 단위가 기준이 되는데요. 이와 같은 화물을 선적의 대상으로 하는 전기선은 필연적으로 종류가 다른 잡다한 작은 덩치의 화물을 섞어서 싣는 혼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한 화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항구에 기항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우리 표에서 부전기 화물 운송 시장과 전기 화물 운송 시장을 구분해서 이렇게 보면요. 이 전기선 시장, 부전기선 시장은 부전기 화물 운송 시장 또는 전기 화물 운송 시장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우선 대상 화물에 있어서는 부전기선 시장에서는 중량이나 용적에 비하여 단위당 가격이 저렴한 반면 운임의 비중이 큽니다. 반면 전기선 시장에서는 단위당 가격이 고가이고 운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 물건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운임이 단위당 운임은 높다 하더라도 그 물건 가격에 비해서는 비중이 작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각 화물의 적당한 적재 개수의 부과에 주의해야 하고 하역 및 취급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서비스에 대한 요구로는 부전기선 시장에서는 운임이 절대적으로 싸야 되고
신속성이나 규칙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제 싸게 운송을 해야 됩니다. 주로 이제 원자재에 해당이 되기 때문인데요. 전기선 시장에서는 완제품을 주로 이제 운송을 하기 때문에 운임이 싸지 않더라도 무방한데 무조건 신속성이, 규칙성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 가면 아울렛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는데요. 옷을 한 벌을 산다고 하면 그의 신상이 나가면 일단 백화점이나 정규 매장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리는데요. 이것이 이제 보통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아울렛으로 넘어가게 되면 일주일 단위로 10%씩 이렇게 보통의 경우에는 할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내년도 신상으로 이 물건이 수출이 된다고 하면은 적어도 그 시즌 전 겨울에 적당한 겨울에 이제 정해진 시간에 도착이 돼서 전국적으로 이것이 디스트리뷰션 즉 그 분배가 되고 즉시 판매가 될 경우에 최초로 파는 그 물건의 가격에서 상당 부분 이익을 남기게 되고 그 시기가 지나버리면 바로 할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완제품의 경우에는 적기에 가장 그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운송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신속성과 규칙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수요의 특징에 있어서는 장소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부정기선 운송은 불규칙적이고 불안정한 반면에 전기선 시장은 장소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규칙적이고 안정적입니다. 딱 정해져 있는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반면 이러한 그 장소나 시간을 반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운송하기 때문에 전체 수요는 안정적이다, 연속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화물 공급의 특징은 수요 발생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항로가 수시로 변경되는 것이 부정기선 시장인데 이 반면에 전기선 시장은 특정 항로에서 규칙적으로 반복 운항하기 때문에 이 항로가 변하는 일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러한 운송 수요를 충족시키는 전기선 서비스에는 안정성과 신속성이 강력히 요청되기 때문에 선박의 설계와 운항 형태에 일정한 양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전기선은 시장에 있는 여러 종류의 화물을 선적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화물의 품질을 손상시키지 않는 우수한 선창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나아가 신속한 운송을 보증하기에 충분한 고속성을 지닌 설계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고도의 선창 설비나 고속력으로 인하여 전기선은 벌크 화물을 선적하는 선박에 비하여 건조 단가가 높아서 성가도 비쌉니다. 높은 성가의 선박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여도 부정기선 경영의 경우와 같이 한쪽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상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 판매 시장으로 신속히 송달되어야 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화물의 요구에 대응하여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 항로를 경영하는 데에만 3척 내지 5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한 선대를 갖추지 못한다면 수요자에게 적정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요되는 선박 투자가 따라서 그에게 이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영업망인데요. 운항선대만 확대하였다고 전기선 경영에 수반되는 설비 투자가 모두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고요. 개별 수요의 단위가 극히 작기 때문에 각 기항지 주변에 집화를 위한 지점, 출장소, 대리점 등의 영업망의 설치가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합니다. 또 물류시설 투자가 있어야 하는데요. 항만 지역에서의 효율적인 하역 및 화물의 수령 및 인도를 위한 일반 항만시설에 대한 임차 등도 필요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자본 역시 거액이 소요된다고 하겠습니다. 또 높은 최저 자본 규모가 필요한데요.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전기선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최저 자본 규모가 비교적 높은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겠습니다. 고가 선박의 운항과 고액의 육상 부대 설비 및 운영 비용 등으로 인하여 전기선의 단위당 운송 비용이 부전기선의 운송 비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비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경영전략과 항로의 경직성이 문제인데요. 운송의 안정성, 규칙성 및 신속성 등에 걸친 서비스의 질을 중요시하는 소비자에게는 즉 수요자는 소비자죠. 그만한 비용의 부담 증가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전기선 시장의 경우
수요자는 이러한 서비스의 질을 문제 삼고 이에 대한 신뢰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선 운항자는 거액의 자본을 투자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수요의 확보, 즉 집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화주와 선주 간의 긴밀한 거래관계가 생겨야 하므로 전기선 시장에서 선사는 각각 자신의 영업 기반으로 삼아야 하는 경영 전략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질에 대한 상호간의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확립된 경영 전략을 중요한 영업 기반으로 하는 전기선 시장에서는 특정 항로를 경영하기로 결정하고 공표된 운항 계획에 따라 배선하면 예컨대 다른 곳에 유리한 항로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경제적 배경만으로는 쉽게 선박을 이동시킬 수 없게 됩니다. 만약에 이익이 된다고 해서 수시로 항로를 변경한다면 전기선 운항업자로서는 이 신뢰를 상실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경영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항로 간 이동성의 결여인데요. 전기선 시장은 부전기선 시장과는 달리 선박의 항로 간 이동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동성의 결여는 전기선의 기술적 구조를 취향 항로의 거리 및 항만 사정과 수요 구조에 적응시키게 되는 것이어서 다른 항로에 대한 취향이 부적당한 나머지 운항 경제성도 떨어지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다시 전기선의 항로 간 이동을 더욱 곤란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이 결과 각 항로에 나타나는 수요는 대부분 그 항로에 배선되어 있는 기존 선대와 신조선 또는 용선으로 신규 투입된 선박으로 충족되는 독립적인 시장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항로와의 결합관계가 현저히 약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개별 기업의 행동은 경쟁 기업의 시장 독점률과 시장 전체의 수급 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기 항로는 비교적 기업 규모가 큰 소수의 기업과 해운 동맹에 의해서 지배되는 독립된 공급 과점 시장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양 전기 해운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국제 전기 외양 해운은 주로 컨테이너선에 의한 운송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선종별 세계 상선대 선봉량 추이에 따르면 컨테이너선의 선봉량은 1995년 1,900만 3천 데드웨이트 이던 것이 2000년 6,400만 8천 데드웨이트, 2005년 9,900만 8천 데드웨이트, 2010년 1억 6,900만 데드웨이트, 또 2018년에는 2억 5,300만 데드웨이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1995년에 비해서 2018년의 경우에는 약 20배 정도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전체 선봉량 대비 컨테이너선의 비중이 1995년에는 0.56%이던 것이 2018년에는 6억 3,900만 데드웨이트 대비 1.31%로 약 2.33배 증가했다고 보겠습니다. 선종별 세계 상선대의 선봉량 추이인데요. 1994년부터 2018년까지의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대개 이제 그 데드웨이트로 보면은 탱커선이나 버이크선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큰 반면에 LPG, LNG선이 보다 작고요. 컨테이너선도 한 탱커선이나 버이크선이 한 4분의 1, 3분의 1 수준 정도가 되고 있고요. 이와 같은 이제 추계를 보이는데 이 컨테이너선도 일반 이제 화물선에 비해서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 탱커, 벌크, LPG, LNG가 비중이 높은 것은 결국 그 원자재를 운송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용적이나 톤수가 크다 그 때문이고요. 컨테이너선이나 자동차 전용선 이런 일반 화물선은 주로 완제품 운송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규모는 작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그 전기선 운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선 운임에 대해서는 그 개념과 전기선 운임의 분류 이런 순으로 공부를 하겠는데요. 해상 운임은 우리가 영어로 오션 프레이트라고 하는데요. 선박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한 대가로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보수, 이 컨시더레이션을 우리가 운임이라고 합니다. 운임은
해운 서비스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여기서 전기선 운임이라는 것은 항로별로 해운 동맹이 형성되어 있어서 해운 동맹별 타리프에 따르고 있습니다. 또 비동맹사와의 경쟁으로 인해서 실제로 선사가 징수하는 시장 운임은 타리프 운임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시황에 따라서는 변동폭도 상당히 큽니다. 화주가 전기선의 컨테이너 운송을 의뢰하면 기본 운임 외에 할증료, 추가 운임 및 기타 요금도 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화주는 선보계약 시 선사가 알려주는 운임이 기본 운임을 말하는 것인지 부대 요금을 포함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해상 운임이라고 하면 기본 운임에 부대 요금, 즉 할증료나 추가 요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선 운임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운임인데요. 해상 운임은 전기선 운송 서비스에 대한 기본 운임, 베이식 프레이트를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그 해상 운임, 즉 베이식 프레이트는 지급 시기, 부과 방법, 기타 해운 동맹에서 정해놓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운임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급 시기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요. 선불 운임과 후불 운임으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선불 운임은 프레이트 프리페이드라고 하는데요. 운송이 완료되기 전에 출발지에서 화물을 본선에 선적하거나 운송인에게 인도하고 선화증권을 교부받은과 동시에 운임을 지급하는 것을 선불 운임이라고 합니다. CIF 또는 CFR 조건의 경우 수출업자가 선적지에서 운임을 선불하는 경우로서 선사는 선화증권 발행 시 운임을 징수하게 됩니다. 또 후불 운임은 Freight to Collect라고 하는데요. 운송을 완료하고 목적지에서 수화인이 화물을 인수한 후에 운임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FOB 조건의 경우 수입업자가 화물의 도착지에서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수입업자가 운임을 완불하지 않으면 선사는 CY나 보세 창고에서 물건을 찾을 수 있는 화물 인도 지시서를 발행하여 주지 않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그 운송 계약은 도급 계약이기 때문에 후불 운임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해상 운송에서는 대부분 선불 특약을 하게 되고 선불을 하고 환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운송하는 것이 관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산정 기준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면요. 첫째 종가 운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귀금속 등 고가품의 운송이 있어서 화물의 가격, 즉 송장 가격을 기초로 일정률을 징수하는 운임을 우리가 종가 운임이라고 합니다. 또 최저 운임, 미니멈 레이트는 화물의 용적이나 중량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이미 설정된 최저 운임을 부과하는 것인데요. 최저 운임의 부과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화물의 경우에는 소포 운임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음은 차별 운임과 무차별 운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화물 장소 화주에 따라 운임을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차별 운임이라고 하고 운송 거리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운임을 책정하는 그러한 운임을 그 무차별 운임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중량 기준 운임으로는 중량 톤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운임 방식인데요. 영국식의 롱톤 또는 그로스톤, 미국식의 쇼톤 또는 넷톤, 프랑스의 메트릭톤 또는 킬로톤을 기준으로 해서 운임을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용적 기준 운임인데요. 실제 중량에 비하여 용적이 큰 경우에는 용적을 기준으로 운임을 부과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선박에서 화물을 싣는 것과 관련이 되는데요. 화물이 부피에 비해서 중량이 많이 나가는 경우에는 선박에 그 공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비워놓은 상태라 하더라도 이 중량 때문에 화물을 더 싣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부피에 비해서 중량이 아주 적게 나가는 화물의 경우에는 중량으로 따지면 더 실을 수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채울 공간이 없기 때문에 화물을 실을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화물의 특성에 따라서 중량 요금 또는 용적 요금을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운임톤은
운임톤을 기준으로 운임을 부과하는 것인데요. 기본 운임은 중량 또는 용적 단위로 책정되고 이 두 가지 중에서 운임이 높은 쪽이 실제 운임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제 운임을 운임톤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박스 레이트인데요. 톤당 운임에 기초한 운임 산정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화물의 종류나 중량에 관계없이 컨테이너 하나당 얼마 이렇게 운임을 정하는 것을 박스 레이트라고 합니다. 화물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무차별 운임에 해당이 되고요. 화물의 성질별로 나누어 적용되는 등급 운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화물의 품목별로 나누어 적용되는 품목별 운임 이런 것들이 결국 등급 운임과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해운 동맹에서 그 동맹의 그 타리프 규칙에 의해서 정해지는 그 운임을 해운 동맹 운임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해운 동맹 운임은 특히 미국 그 해운법상의 여러 가지 규제를 받기 때문에 여기서 허용되는 운임들이 이제 그 해운 동맹 운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특별 운임입니다. 스페셜 레이트라고 하는데 해운 동맹 비동맹사와의 경쟁을 위해서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에 테리프 요율을 인하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이러한 운임을 특별 운임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오픈 레이트 즉 자유 운임인데요. 광물 등 대량 화물의 운송에 있어서 동맹회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동맹회원사 스스로가 운임을 결정토록 하는 경우의 운임입니다. 광물 등은 보통 부정기선으로 운송을 합니다만 해운동맹에 소속된 회원사가 이러한 대량의 광물 등을 운송할 경우에는 부정기선과 유사하게 자율적으로 운임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오픈시켜 놓은 것입니다. 다음 기간 물량 운임인데요. 타임 볼륨 레이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해운동맹이 일정 기간에 제공되는 화물 양에 따라서 다른 운임률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선사에 승인해 준 운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화물을 일정 기간 동안 많이 운송하는 그런 화주에 대해서는 운임을 좀 깎아줄 수 있도록, 즉 할인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타임 볼륨 레이트, 즉 기간 물량 운임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화주 우대 운임인데요. 서비스 컨트랙트 SC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화주 또는 화주협회가 전기선 운송을 위해서 해운동맹 또는 비동맹사와 체결하는 계약인데요. 화주는 계약기간 중 일정 수량을 제공할 것을 보증하며 해운동맹 또는 비동맹사는 스페이스, 운송기간, 기항지 등과 같은 일정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테리프상의 일반 운임보다 저렴한 운임을 보장하는 것을 대화주 우대계약 또는 SC라고 합니다. 다음은 독자운임 결정권인데요. 이 독자운임 결정권은 미국 항공이 취하는 동맹 회원들에게 신고된 운임률이나 기타 조건에 관계없이 독자적인 운임률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얘기합니다. 동맹 회원은 효력 발생 10일 전까지 미 연방회사위원회 즉 FMC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기 화물 운송에 있어서 기본 운임의 종류를 구분해 보면요. 품목별 운임, 등급별 운임, 특별 운임, 최저 운임, 증가 운임, 경쟁 운임, 박스 운임, 무차별 운임, 일관 운임, 지역 운임, OCP 운임, 기간 물량 운임, 독자 운임 등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보다 좀 더 이렇게 많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품목별 운임은 테리프의 유형별로 명시된 품목에 적용되는 운임입니다. 또 등급별 운임은 테리프의 화물을 종류, 성질, 형태별로 분류하여 적용하는 운임이고요. 특별 운임은 테리프의 일반 운임과는 별도로 특정 목적을 위해서 설정한 운임입니다. 또 최저 운임은 극소량 화물에 대하여 운임이 일정액 이하로 산출될 때 톤수에 관계없이 징수되는 최소 얼마 이상은 내야 된다. 이것이 최저 운임입니다. 또 증가 운임은 운송 시 특별한 관리와 주의를 요하는 고가품에 대하여 송장 가격의 일정률의 운임을 부과하는 운임입니다. 또 경쟁 운임, 즉 그 자유 운임은 해운 동맹에서 화물 운임을 동맹에서 결정한 테리프에 의하지 않고 가맹 선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운임입니다. 다음은 박스 레이트, 박스 운임은 톤당 운임에 기초한 운임 선정 방법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하여 화물의 종류와 용적에 관계없이 컨테이너당으로 정한 요금입니다.
다음은 무차별 운임인데 화물의 종류와 내용과는 관계없이 중량과 용적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는 운임입니다. 다음은 일관 운임인데요. 한 개 이상의 운송기관에 의해서 운송되는 화물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운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싣고 가서 배로 운송한다든지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운송수단이 연계되었을 때 그것을 한 번에 운임을 받는 것을 일관 운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통운임이라고도 합니다. 다음 지역운임 로컬 레이트는 선사가 단일 운송업자로서 직접 서비스하는 지역 또는 동등 지역에 적용하는 운임입니다. 다음은 OCP 레이트인데요. 북아메리카 태평양 연안에서 항공기, 철도, 트럭 등에 환적되는 내륙지로 향하는 화물에 적용되는 운임입니다. 다음은 타임 볼륨 레이트인데 일정 기간 제공한 물량에 따라서 차등제로 적용되는 운임입니다. 일단 단위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화물을 제공했느냐에 따라서 운임률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다음은 독자 행동권에 따른 독자 운임인데요. 운임 동맹 내에 선사가 동맹의 일반 운임 대신 특별한 이유로 적용하는 이러한 운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부대 운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대 운임이라는 것은 운송의 발달에 따라서 운송에 관련되는 시설이나 인력도 갈수록 전문화되면서 선사가 해상 운임만으로는 경영이 어렵게 되자 이의 보존을 위해서 도입하게 된 할증요금 및 추가 운임을 우리가 부대 운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대 운임의 종류로는 첫째 터미널 화물 처리비가 있습니다. THC라고 하는데요. 터미널 핸들링 차지, 수출 화물의 CY 입고 시점부터 선측까지, 그리고 수입 화물의 본선 선측에서 CY 게이트 통과 시까지 화물의 이동에 따르는 화물 처리 비용입니다. 예전에는 선사가 해상 운임에 포함하여 징수하였으나 1990년에 VFC가 분리하여 징수하면서 다른 항로에도 거의 대부분 확산되어 있습니다. 한국, 대만, 홍콩 등 극동지역, 아세안 국가, 유럽 지역에서는 터미널 화물 처리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요. 일본은 아시아 항로에 CHC, 컨테이너 핸들링 차지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은 DDC, 도착적 화물 인도 비용, 즉 Destination Delivery Charge라고 하여 터미널 화물 처리비에 내륙 운송비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CFS 작업료인데요. 선사가 컨테이너 한 개의 분량이 못 되는 소량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선적지 및 도착지의 CFS에서 화물의 혼적 또는 분류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을 CFS 차지라고 합니다. FCL 화물의 CFS 차지를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류 발행비인데요. Documentation Fee. 선사가 일반 관리비의 보전을 목적으로 수출 시에는 선화증권을 발행할 때, 수입 시에는 화물 인도 지시서를 발행해 줄 때 징수하는 비용입니다. 터미널 화물 처리비의 신설 취지와 유사하게 시황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는 해상 운임과는 달리 선사가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소산물입니다. 다음은 최화 활증료인데요. 포트 컨제스천 서차지라고 하는데 도착항의 항만이 선박으로 혼잡할 경우 신속히 하역할 수 없게 되어 선박의 가동률이 저하되어 선사의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화주에게 전가하는 요금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류 할증료인데요. 벙커 어저스트먼트 팩터라고도 하는데 선박의 운항 비용 중 연료비가 20-30%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의 주 연료인 벙커유의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할증료입니다. 기본 운임에 대하여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을 징수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배럴당 미화 25달러를 기준으로 운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유가가 1배럴당 미화 40달러로 올랐을 때 이 차액에 대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또 통화 할증료는 CAF, Currency Adjustment Factor라고 하는데 운임 표시 통화의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도입한 할증료로서 일정 기간 해당 통화의 가치 변동률을 감안하여 기본 운임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게 됩니다. 해상 운임은 국내 무역 업체에게도 미화를 징수하고 있는데 가령 미화 1200원일 때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달러 가치의 하락으로 1000원밖에 되지 않는다면 선사는 그만큼의 손실을 보게 되므로 이를 보전해달라는 취지로 부과하는 요금입니다. 환율이 오르거나 벙커유 가격이 떨어지면
선사의 수익이 오르게 되지만 실제로 선사들이 통화할증료, 유료할증료를 적용하는 경우는 이때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수기 할증료인데요. 피크 시즌 차지라고도 합니다. 수출 화물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화주들의 선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용선료, 기기 확보 비용의 성수기 상승분을 보전받기 위해서 적용되는 요금입니다. 대부분 원형 항로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텐션 차지, 즉 지체료인데요. 화주가 컨테이너 또는 트레일러를 대여받았을 경우 규정된 시간 내에 반환받지 못할 경우 벌과금으로 운송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정기선사들은 보통 4일 내지 10일 기간의 무료 사용기간을 설정해두고 그 이상을 경과하면 하루당 미화 $10 정도의 지체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디텐션 차지의 요율표 예시를 보시면 카고 타입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지고요. 20피트 컨테이너, 40피트 컨테이너,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이렇게 구분해서 드라이 카고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 리퍼 카고에 대해서 스페셜 요금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요율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정기선 운임은 결국 기본 운임, 즉 운임 요율표에 명기된 품목별 운임이나 운임턴의 기본 운임률을 곱해서 산정하게 되는데 이런 기본 운임 외에 각종 할증료, 추가 운임, 기타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할증료로는 유료 할증료, 통화 할증료, 혼잡 할증료가 있고요. 수혜주 운항 할증료, 특별 운항 할증료가 있습니다. 또 추가 운임으로는 외항 추가 운임, 선택항 추가 운임, 항구 변경료, 환적 할증료, 초과 중량 할증료, 장적 할증료, 전쟁 위험 할증료가 있고요. 기타로는 CFS 차지, 최선료, 지체료, 경과보관료 등이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은 오늘 전기선 운송의 특성과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또 전기선 운임의 종류 등을 알아봤죠. 먼저 전기선 운송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부전기선과 비교해서 한번 토론해 봅시다. 다음은 전기선 운임의 종류에 대해서 기본 운임과 부가 운임으로 구분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어야겠고요. 다음은 전기선 운임 중에서 해운 동행 운임에 대하여 그 종류를 열거하고 개념을 설명해 봅시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